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시원의 시권과 통강록을 통해 본 과거와 선비의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유교 학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유교 지식인 유생들은 어떤 그 공부 시험을 통해서 수기치인학의 그 치인의 영역 범주에 해당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한다면 나를 갈고 닦고 다듬는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치인의 그 어떤 그 실제 이것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떨궈내지 못한 상태에서 수기치인 그 과정 관계를 그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런 수준, 그런 정도라면 그런 유교 그 학문 이것은 좀 제대로 된 어떤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제에서는 그 조시원의 그 시권 과거 답안지에서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했는지, 그 답안에서 지향하고 하는 그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여러 그 주변의 그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그 함께 검토하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통강록이라고 하는 것도 유교 지식인들이 유교 경전 문헌을 공부할 때 독학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어울려서 함께 그 강독 과정을 거치면서 질의응답의 과정 그리고 학술적인 토론 논의를 거치면서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유교 지식인으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전망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하나의 그 강독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강록의 그 내용과 그 통강록과 그 연결해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헌 사료 이런 것들도 함께 거론하면서 이야기들을 해본다면 유교 지식인의 어떤 삶의 세계 그리고 삶의 지향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에서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지식인에게 어떤 그 힘이 되고 빛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그 유교 지식인들이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건 개인의 좌절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힘을 꺾는, 희망을 꺾는,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어떤 지향에 상당히 그 어두운 잿빛 그림자를 남긴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1부, 2부, 3부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시원의 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조시원의 경우에는 조시원은 그 1651년에 진사시에 입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과의 경우에는 급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입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3년에 현종 4년 때에
문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문과에 급제했다고 해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식년시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문과에 급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시 임시 시험 제도가 조선 중후기에 가면 크게 늘어나는데 하루에 시험을 쳐서 그날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 시험에 합격 급제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를 좀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식년시 문과에 급제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에 급제하고 난 바로 다음에 여러 벼슬을 시작하는데, 그 조시원 하면은 보통 그 벼슬 중에 사헌부 지평을 지냈던 것, 그리고 부여군수, 고령현령, 순천부사, 그리고 영광군수, 진주부사를 지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감 이상의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문과에 급제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선시대에는 그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도 영의정까지 오르거나 정승 반열에 오른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조상의 내력, 이걸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시원의 경우를 좀 보면 아버지가 성균관 생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조함장의 경우에는 양부가 되겠습니다. 조시원을 낳은 생부는 조함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는 조형도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조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바로 당시 언양 현감을 지냈던 서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상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어떤 가계, 어떤 출신인가를 알아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거를 실시하는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조상의 가계 족보를 속여가지고 응시해서 이게 발각되지 않아서 나중에 벼슬까지 지내다가 나중에 뒤늦게 들통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양부와 생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역사와 일본의 역사 문화는 어떻게 변별 구분되는가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양자 제도가 일본에도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양자 제도와 일본의 에도시대 이래의 양자 제도의 차이점이 크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양자를 혈연 관계를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양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양자를 받아들일 때 혈연 관계를 무시하면서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식의 접근으로 해석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어떤 역사 상황 속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행적을 보였던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양자로 들어온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양자를 삼을 때 절대 촌수, 학렬을 무시하는 그런 양자를 들이지는 않는다. 그것도 참고로 해둘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양부인 조함장만 이 조시원의 가계에서 속과 생원시에 입격했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인가?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상들은 속과에도 사실상 급제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인데요. 조선시대에는 3대, 5대까지 이렇게 거슬러서 조상이 과거에 급제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조상 중에 5대 이내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면 그 자손, 후손들도 사실상 과거에 급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시원의 경우는 상당히 그 특징적인 이 문과, 그것도 식년시 그 문과에 그 급제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시원의 그 경우를 그 당시에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시원의 그 장인에 해당되는 유명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기현이라고 하는 문집은 미수허목의 문집인데 미수허목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고 이 그 대체적으로 같은 어떤 남인 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집안인데 어쨌든 그 이 유명립의 경우에는 그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집안이 사실상 그 멸문지화를 겪는 이런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이 유명립의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러니까 1621년에 그 알성 문과에 급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2년 후에 소위 인조 반정, 개해 정변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집안이 그 멸문지화를 겪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라도 장흥 땅에서 경상도 거제도로까지 이렇게 유배를 가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유배지에서 이제 그 머물러 사는 경상도 그 남부 지역에서 그런 관계로 조시원과의 어떤 연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시원을 사위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유명립의 경우에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요. 아들은 없고 그 사위 이야기들을 그 미수허목이 기원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억창, 조시원, 성현, 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명립의 사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4명의 사위 중에서 유독 조시원에 대해서만 조시원은 과거로 진출하여 고성현령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글을 쓰거나 어떤 인물평을 하더라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유의해서 다루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조시원의 시권에 대해서 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지를 일컫는데 그 답안지는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과거에서는 그 당시에 출제를 했는가 물론 이건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 사회적인 계기에 따라서 출제자의 그 출제 문항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그 전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주로 장원급제를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답안지 그 답안 주제를 말하자면 그 출제 그 과거의 그 시험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를 주로 출제를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그 율곡 이의 천도책 이것도 그 장원급제 답안지인데 그 출제자들이 이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며칠 걸려서 이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그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뛰어난 그 답안을 작성했던 것 이게 이제 중국에까지 그 회자가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답안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유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기 치인학이니까 수기와 치인, 나를 갈고 닦고 다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보이는 것, 이게 유교 지식인 선비의 역할이다, 나아갈 방향이다, 삶의 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조시원의 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시원의 시권을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그 대구 교육박물관에 갖춰져 있는 그 시권, 이 번역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 훑어보면,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들일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교 공부를 하거나 유교에서 주로 과거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 거의 그 원칙처럼 이렇게 거론되는 그 사항들을 살펴보거나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 상, 주, 3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 은, 주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원래 상나라인데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하고요. 은나라 사람들이 워낙 장사를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장사 상자를 쓰는 것도 이 하상주에 상나라 사람들의 상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임금, 순임금, 그리고 하은주 시대는 언제일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신화 이야기가 나오죠. 당군의 건국 시점은 언제쯤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4353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쯤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인가? 중국으로 치면 연임금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 지식인들은 유교 역사 공부를 할 때 항상 중국의 연임금, 순임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중국에서는 이미 지나간 유토피아였던 것이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래에 있는 것, 언젠가 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양의 유교 문화권의 유토피아는 아주 특징적인 게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언제 있었는가? 연임금, 순임금 때입니다. 4300여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4300여 년 전에 연임금, 순임금이 그렇게 훌륭한 성인의 자질을 갖춘 그런 통치자였는가? 고고학적인 접근과 해석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4300년 전에는 아직 청동기 시대가 제대로 오지 않은 때입니다. 말하자면 연임금, 순임금이 4300여 년 전에 중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신석기 시대 말기쯤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청동기 시대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동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청동제 무기, 전쟁 무기를 대량 생산 보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대대적인 정복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다, 왕이라는 임금, 통치자가 아직 등장하기 이전의 상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4300여 년 전에 연임금, 순임금이 중국을 다스렸다면, 그 시점을 고집하겠다면 연임금, 순임금은 미안하지만 부족장, 추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유교에서 그렇게 성군으로, 성인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겠다면 수백 년 정도는 내려와야만, 제대로 청동기 시대는 갖춰져야만 거기에서 국가가, 그리고 통치자인 왕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 시권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의 과거 답안지를 보면 연임금, 순임금 얘기, 하상주 얘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접근과 해석은 엄밀하게 제대로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권의 내용은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 건국 때의 여러 가지 법제, 법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권의 내용을 보면은 효종 때의 북벌론 이런 것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참작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군사 어떤 제도 정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저기에 진상, 징포, 횡령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교 공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 몸을 갈고 닦고 다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치인,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게 유교 선비 지식인의 본연의 모습인데도 왜 과거 답안지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나라를 다스린 존재들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실제에서는 저렇게 백성들이 수탈, 착취, 억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시권이 됐건 조선시대 유교 문집이 됐건 유교 학자들의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시권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유교 지식인 선비의 몸을 잘 갈고 닦고 다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몸을 갈고 닦고 다듬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공동체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통치자도 여전히 예외 없이 수기, 수신, 수양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만 나라를,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시원이 과거 답안지를 작성했던 다음 해, 그러니까 1664년이죠. 가주서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매우 중요한 역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시원이 직접 임금 현종의 명을 받들어서 송시어를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송시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 소위 살림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왜 송시열은 효종의 사부이기도 했고 효종의 북벌론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효종이 독대를 통해서 나의 북벌을 좀 지지해달라, 직접 관심을 갖고 어떤 힘을 보태라 했을 때마다 송시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북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건 상식을, 통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어떻습니까? 북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길러야죠. 그런데 송시열은 효종에게 한 번도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임금이 북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수양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기, 수신, 수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시열이 임금 효종에게 수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약간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과연 효종은 수양이 부족한 임금이었는가? 정말 수양부터 제대로 해야 북벌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많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글로 표현된, 제시된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 가지고는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시원이 현종,
임금의 명을 전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유교 지식인 선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소위 유교 지식인 선비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고, 또 노론은 인물성 동인 논쟁에서 경기도 한양에 거주하는 노론들은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또 충청도에 거주하는 노론들은 어떻게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나라를, 백성을 제대로 건사하는 그런 차원, 그런 성격의 논의들인가? 이게 소위 사색 당파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구도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문제로 만약에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유교 지식인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요. 이제 일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조시원의 과거 시험 답안지를 통해서 주역의 택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은 64개의 괴상 중에서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괴상이 편안하다, 태평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태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재들이, 유교 지식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서로 어울려서 나오고 등장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제대로 가꾸는,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상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임금은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는 나라를 건사하는데 직접 제대로 자신의 헌신적인 자세를 선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강조했던 조시원의 이 과거 답안지,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인가? 유교 문화권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육신, 형상과 진료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진료, 우리의 몸은 하나의 물질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형이하학적인 어떤 접근 해석의 대상, 이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몸은 신체에 밟는 수지 부모다 했을 때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입니다. 이걸 짤막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유체죠.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에요. 유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유교에 관심이 없어도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유산이죠.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산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관심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유산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는 그런 하나의 악의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냥 나의 몸이 아니라 부모의 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바르게, 제대로 건사한다고 하는 것, 이게 유교 지식인의 삶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이 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몸을 갈고 닦고 다듬는다고 하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 이게 유교 지식인의 하나의 공부의 지향점일 텐데, 바로 이 조시원의 시곤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진료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유체다.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성찰토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